2025학년도 수능 특강 고전시가 1강 찬기파랑가 반월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찬기파랑가는 19채 향가의 대표적인 작품이고요. 반월이라는 작품은 한시 작품이니까 짧은 형식의 고전시가입니다. 그럼 우리 한 작품씩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향가인 찬기파랑가를 보기 전에는 향가라는 갈래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는데, 향가는 향찰, 즉 중국의 문자인 한자를 빌려와서 우리말을 적기 위해 변형을 한 규칙들을 변형한 차자 표기를 활용해 우리말로 기록한 우리말 노래를 말합니다. 그 중에 19채 향가고요. 가장 형식적으로 뛰어난 19채 향가는 보통 4구, 4구, 2구, 즉 4, 4, 2, 3단 구성을 보이지만 찬기파랑가는 조금 독특해서 5, 3, 2, 3단 구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해석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지만 현재 수능 특강에 실려 있는 해독본을 기준으로 하면 5, 3, 2, 3단 구성이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제목의 의미부터 파악해 보자면 찬기파랑가, 여기서 찬은 우리가 예찬하다 할 때의 찬자고요. 기파랑, 이게 바로 화랑의 이름이에요. 화랑인 기파랑을 예찬하는 노래다, 추모하는 노래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제 본문으로 가볼게요. 흐느끼며 바라보매, 흐느끼며 바라보고 있어요. 기파랑을 그리워하고 있는 겁니다. 기파랑은 죽었거든요. 이슬을 밝힌 달이, 자, 여기서 달은 기파랑을 비유한 소재고요. 앞으로도 기파랑을 비유한 소재들이 여러 개 나옵니다. 반드시 파악해 두셔야 해요. 흰 구름을 따라 떠간 언저리에, 즉 기파랑이 흰 구름을 따라서 떠간 것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모래를 가른 물가에, 또 물도 깨끗하잖아요. 기파랑이 떠오르는 거죠. 기랑의 모습이 보이는구나. 수풀이요. 또 물가에 수풀이 있는데 이 푸릇푸릇한 수풀이 마치 기파랑처럼 느껴집니다. 자, 즉 기 1에서 5구까지는 무슨 내용이었냐면 달이 흰 구름을 따라 떠가는 것을 보면서 기파랑을 떠올리고 있었고요. 물가에서 수풀을 보면서 기파랑을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이론의 자갈벌은 현재 화자가 있는 냇가예요. 낭이 지니시던, 기파랑께서 지니고 계시던 마음의 갓을 좇고 있노라. 그 마음의 끝, 그분의 뜻, 그분의 의지를 내가 좇고 있다. 내가 기파랑을 좇아서 그 뜻을 따르겠다. 라는 화자의 태도가 드러나 있죠. 자, 우리 19채 향가는 3단 구성이라 그랬죠. 그 3단 구성은 기서결 3단 구성인데 이 중에 결구를 우리가 낙구라고 부르는데요. 이 낙구의 첫머리에는 반드시 감탄사가 와야만 했어요. 그럼 이 감탄사가 하는 역할은 뭐냐? 지금까지 끌어오던 시상을 집약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이 3단 구성의 마지막 덩어리 처음에 어떤 제약이 있다라는 특징이 후대 갈래인 시조에 영향을 주어서 시조도 초장, 중장, 종장 3장 구성이었고요. 종장의 첫머리에 반드시 3글자가 와야 하는 제약이 있었죠. 즉 두 갈래의 형식적인 연결고리를 묻는 문제도 자주 출제되니까 꼭 기억하고 있으셔야만 합니다. 잣나무 가지가 높아, 즉 잣나무도 역시 기파랑을 비유한 소재니까 기파랑의 기상이 높아. 눈이라도 덮지 못할 고깔이여. 그럼 눈은 부정적인 시어겠죠. 어떤 시련이 오더라도, 어떤 유혹이 오더라도 저 잣나무 가지가 높기 때문에 고깔을 차마 덮을 수가 없다. 즉 우리 기파랑의 뜻, 기파랑의 의지, 기파랑의 기상은 덮이지 않는다라고 예찬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찬기파랑가의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 우리 반월로 가볼게요.
옥거울 갈고 닫으며 벽공 푸른 하늘에 걸었더니, 여기서 이 거울은 실제 거울을 공중에 걸 수는 없잖아요. 달, 반달, 반월을 비유한 표현이에요. 밝은 빛, 화장할 때 비춰보기가 딱 알맞네. 지금 달빛을 감상하면서 만족감, 그 아름다움을 느끼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화장할 때 비춰보기 알맞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화자가 여성임도 확인할 수 있겠네요. 복비와 직녀가 서로 같겠다고 다투다가, 자, 복비와 직녀는 모두 천상적인 존재예요. 설화 속의 인물들이고요. 그 반달이 하늘에 반쪽이 떠 있고 물에 반쪽이 비쳐 있으면 합치면 하나가 되잖아요. 이걸 좀 참신하게 표현한 건데, 복비와 직녀가 달을 서로 갖겠다고 다투다가 반쪽은 구름 사이로 가버렸고 반쪽은 물 속에 가버렸다. 즉 하늘과 물로 나뉘어진 것이다 라고 참신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즉 나에서 반월이라는 한시는 하늘에 뜬 반달의 아름다움을 참신하게 표현하고 있는 작품이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시는 일반적으로 기승전결의 4단 구성을 보인다는 건 우리가 알고 있죠. 즉 가에서 제시된 향가, 19채의 향가는 3단 구성, 나에서 제시된 한시는 4단 구성이다. 이런 차이점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네요. 자, 그럼 핵심 정리로 가볼게요. 가는 19채 향가였고요. 19채 향가는 따로 별명도 있었죠. 산회가라고 하는 추모적인 작품이었어요. 죽은 기파랑을 예찬하고 있었으니까 예찬하고 있었죠. 기파랑에 대한 그리움과 기파랑의 고매한 성품에 대한 예찬이 주제인 작품이었습니다. 표현상의 특징은 반드시 확인을 해 주셔야 하고요. 자, 다음 나와봅시다. 한시였고요. 칠언절구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수능에서는 이런 한시의 세부적인 갈래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겠지만 내신에선 나올 수 있죠. 칠언이라는 것은 글자가 한 구에 7글자라는 소리고요. 절구라는 것은 4줄짜리, 4행짜리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칠언절구의 한시이다. 성격은 개성적이고 낭만적이었죠. 굉장히 참신한 작품이었죠. 주제는 벽공, 하늘에 걸려있는 반월의 아름다운 풍경이다. 자, 표현상의 특징은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짧은 작품이었으니까 내용 파악하기는 어렵지 않을 거예요. 다만 찬기파랑과 같은 경우에는 수능 특강에서는 김환진의 해독본이 실려 있는데 향가 해석은 김환진과 양주동 해석본이 함께 존재를 해요. 그래서 양주동 박사님의 해석본과 연계해서 출제될 가능성도 있으니 두 작품을 비교하며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함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가와 나를 함께 묶고 있는 문제를 한번 보죠. 적절하지 않은 것. 1번, 가는 나와 달리 추모적인 성격의 작품이었죠. 1번은 기파랑을 추모하고 있었고요. 가 작품은. 나 작품은 벽공에 뜬, 하늘에 뜬 반달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있는 작품이었으니까요. 자, 2번, 가는 나와 달리 차자표기를 활용한 기록문학이다. 나는 한시니까 그냥 한문으로 쓰여진 거고요. 가는 한자를 가져와서 우리 멋대로 우리말을 적기 위해 적은 차자표기 향차를 활용했다라고 설명했었죠. 3번, 나는 가와 달리 영탄적 표현이 활용되었다. 이거 사실 확인할 필요도 없죠. 왜? 가, 19채 향가에서는 낙구 첫머리에 감탄사가 와야 했으니까. 자, 4번, 가와 나는 모두 달을 바라보고 있다. 그쵸, 나에서는 뭐 당연한 소리고요. 벽공에 뜬 반달. 가에서도 흰 구름 쫓아 떠간 달을 바라보고 있었죠. 5번, 가와 나는 모두 비유적인 표현을 활용하고 있었죠. 가에서는 기파랑을 비유한 소재들이 여러 개 나왔었고요. 나에서도 반달을 옥거울에다가 비유하고 있었으니까. 그럼 정답은 몇 번이었어요? 3번이었죠. 가에서는 영탄법 찾을 필요도 없었죠.
자, 그럼 여기까지 우리 고전시가 1강 창기 8한가와 반월 수업 진행했고요. 수업 듣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5학년도 수능 특강 문학 고전시가 2강 3호곡 오관산요 오륜가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3호곡이라고 하는 고려가요, 오관산요라고 하는 한시, 오륜가라고 하는 경기체가 작품이 실려 있습니다. 우리 한 작품씩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3호곡은 고려가요 작품이고요. 우리가 흔히 고려가요 혹은 고려소교를 그냥 혼용해서 활용하기는 하는데, 실제로 고려가요는 고려시대에 만들어졌던 모든 노래를 지칭하는 말이고요. 그 안에 고려소교와 경기체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고려소교가 정확한 표현일 수 있겠네요. 고려소교는 형식적으로 작품에 따라 차이가 많기 때문에 특별한 규칙이라고 말할 것까지는 없지만, 많은 고려소교 작품들이 삼분후, 삼음보, 분연체, 후렴구가 반복되는 특징을 보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가작품을 그냥 보시더라도 분연이 되어 있지 않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즉 작품에 따라서 차이가 많다는 것도 알고 있으셔야 해요. 자, 가작품 보죠. 호미도 날이지만은, 호미도 날이 있는 그 농기구지만 낫같이 들 리도 없습니다. 즉 호미에도 날이 있지만, 그 농기구 호미에도 양쪽에 날이 있잖아요. 하지만 낫처럼 날카롭게 잘 들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갑자기 이런 얘기를 왜 했냐? 여기서 호미는 아버지의 사랑을 비유한 표현이고요. 낫은 어머니의 사랑을 비유한 표현이에요. 즉 아버지도 어버이시지만, 아버지도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어머님만큼은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자, 그게 바로 아래 나옵니다. 아버님도 어버이시지만 위 덩더둥성이라는 여음구가 활용되어 있네요. 의미는 없죠. 그냥 악기 소리예요. 어머님같이 괴시리, 괴시다는 사랑하시다예요. 사랑하실 리 없어라. 즉 아버님도 부모님이지만 어머님의 사랑과 비교하면 비교가 안 된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아버지들이 들으면 섭섭하겠지만 우리 다들 엄마가 조금 더 편하고 그렇잖아요. 모성애라는 말이 훨씬 더 통용되고 있고. 아소님이시여. 자, 이제 끝부분에서 감탄어구가 활용되고 있죠. 시상을 집약하고 있는 거예요. 19체 향가의 영향을 받은 부분입니다. 이거 고려소교지만 19체 향가는 신라시대의 노래였잖아요. 신라에서 그 다음이 고려였기 때문에 향가의 영향을 받은 고려소교 작품이 충분히 등장할 수 있었겠죠. 아소님이시여 어머님같이 괴실이 없어라. 동일한 구절이 지금 반복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아주 짧은 작품이고요. 짧은 작품으로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을 비교하여 어머니의 사랑을 부각하고 강조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자, 다음은 나작품 오관산요라고 하는 한시 작품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나무 조각으로 작은 당딱을 만들어 집게로 집어 벽에 회에 앉혔네. 이 닭이 꽃기어 울며 시간을 알릴 때야. 자, 여러분들 나무 조각으로 닭을 만들었어요. 닭을 조각한 거죠. 그 닭을 벽에다가 걸어놨는데 이 닭이 울 수 있습니까? 울 수 없죠. 무생물이니까. 즉 불가능한 상황을 가정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야 어머님 얼굴이 비로소 지는 해와 같으리. 즉 어머님이 늙으실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정리해 볼게요. 불가능한 상황이 실현된다면 우리 어머님이 늙으실 거야. 그렇다는 건 뭐예요? 우리 어머니가 늙지 않기를 바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사고에서 드러난, 사행에서 드러난 의미는 뭡니까? 어머님이 늙지 않았으면 좋겠다. 근데 표면적으로 드러난 표현은 뭐예요? 어머님이 늙으실 것이다. 무슨 표현법이죠? 반어법이 활용되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즉 나작품은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불가능한 상황을 가정하여, 두 번째, 반어적으로 어머님이 늙지 않았으면 하는 화자의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 자, 그러면 공부를 열심히 해온 친구들이라면 어떤 작품이 딱 떠올라야 되는데 바로 정석가입니다. 고려가요 정석가. 이 고려가요 정석가가 무슨 내용이었죠? 불가능한 상황을 가정한 다음에 그 불가능한 상황이 일어난다면 유덕하신 임과 여의하지이다. 임과 헤어지겠습니다. 라고 반어적으로 임과 헤어지지 않겠다라는 화자의 소망을 드러내고 있는 작품이었죠. 완전 똑같아요. 나는 불가능한 상황을 가정하고 반어적으로 어머님이 늙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소망. 정석가는 불가능한 상황을 가정하고 임과 이별하고 싶지 않다는 소망. 자, 두 작품이 연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지금 정석가를 처음 들어보거나 기억이 잘 안 난다 그러면 꼭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다작품으로 갈게요. 다작품은 경기체가고요. 경기체가도 이제 고려시대에 주로 향유되었던, 자, 다작품 한번 가볼게요. 다작품은 경기체가 작품인데요. 경기체가는 굉장히 독특한 형식을 취하고 있어서 다른 고려 소교들과는 조금 구분이 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갈래로 따로 분류가 된 거예요. 자, 그럼 경기체가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경기라는 말이 반복돼요. 이 경기가 뭐냐? 경은 경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광경. 그 경치가 어떠합니까? 그 광경이 어떠합니까? 라는 말이 반복되기 때문에 경기체가라는 갈래명이 붙었습니다. 이 작품에서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지금 현대어 해석본에는 당연히 나오지 않겠지만 이 부분을 보면 위, 경기, 어떠하니 있고 그 경기가 어떠합니까? 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내용으로 가볼게요. 아버지는 하늘이요 어머니는 땅으로서 나를 낳으시느라 애쓰셨도다. 자, 또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네요. 저지로 기르시고 의리로 가르치셨으니 큰 은혜 갚으려네. 부모님의 사랑,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하고 싶다. 대밭에서 눈물을 흘리니 죽순이 나고 얼음을 두드리니 고기가 튀어올라. 다 중국 고사와 관련된 이야기예요. 중국 고사를 인용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당연히 효와 관련된 고사겠죠. 아, 늙은 부모 봉양하는 그 광경 어떠합니까? 자, 즉 늙은 부모를 봉양하는 광경에 대한 예찬적 태도를 서리적인 표현으로 드러내고 있네요. 자, 옆 증삼민자 두 선생의 증삼민자 두 선생의 반복하고 있죠. 증삼민자의 의미는 여기 써져 있습니다. 또 효도와 관련된 사람들이에요. 아, 혼정신성도 내용을 보시면 효도와 관련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하는 광경 그 어떠합니까? 역시 서리적으로 효도하고 있는 모습을 예찬하고 있는 작품이네요. 자, 즉 오륜가라는 경기체가도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태도에 대해서 전달하고 있는 작품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제목의 의미를 추측할 수 있죠. 자, 그럼 보자. 각 핵심 정리 볼게요. 고려가였고요. 예찬적이고 비유적인 작품이었죠. 뭘 예찬했습니까? 어머니의 사랑을. 어떻게 비유했죠? 낫과 호미의 어머니의 사랑과 아버지의 사랑을 빗대어 표현하고 있었죠. 나 작품은 한시였습니다. 두 가지만 기억하라 그랬죠. 불가능한 상황 가정, 반어적 표현으로 화자의 소망을 드러냈다. 다 작품은 경기체가였어요. 예찬적이고 교훈적인 작품이었죠. 그럼 이제 우리 함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가, 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가는 의미 없는 여음구를 삽입하여 흥을 돋우고 있다. 위, 덩, 더둥, 형 악기 소리 있었죠.
2번, 나는 화자의 소망을 반어적으로 표현하고 있었죠. 불가능한 상황이 실현된다면 어머님이 늙으실 것이다. 라고. 3번, 다는 반복을 활용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었죠. 증삼민자 두 선생의, 증삼민자 두 선생의. 4번, 가와 다는 모두 부모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함을 주제로 한다. 적절하죠. 가와 다 모두 부모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 내용이었죠. 5번, 나와 다는 모두 감탄사를 활용해 시상을 집약하고 있다. 자, 다가 옆에 있으니까 다부터 보죠. 다는 집약하고 있네요. 자, 나에 보면은 없죠. 그러면 정답이 5번인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고전시가 2강 수업 진행했고요. 수업 듣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5학년도 수능특강 문학 고전시가 3강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작품의 시조가 출제되어 있고요. 가와 나는 평시조고요. 다는 사설시조 작품이 제시되어 있네요. 시조는 다들 알고 있겠지만 초장, 중장, 종장의 3장 구성이고요. 종장 첫머리에 세 글자가 와야 하는 제약이 있었었죠. 자, 그러면 우리 본문을 같이 한번 볼게요. 구름이 무심탄 말이, 구름이 욕심이 없다는 말이 아마도 허랑하다, 거짓말이다, 허무맹랑한 소리다. 그럼 여기서 구름이 뭐냐? 구름은 간신배를 의미합니다. 이 작품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자면 신돈을 의미해요. 자, 즉 구름이 무심하다는 말은 허랑하다. 중천에 하늘에 떠 있어서 임의로 다니면서 지멋대로 다니면서. 자, 그러면 간신배로 해석을 한번 해보죠. 간신배가 하늘 높이 떠 있으니까 높은 권세를 누리며 제멋대로 횡포를 부리며 구태여 광명한 날빛, 햇빛을 따라가며 덮고 있느냐. 자, 즉 이 구름이 해를 덮는 것처럼 간신히 임금님의 총명함을 덮고 있다라는 뜻을 전달하고 있는 작품이네요. 즉 신돈의 횡포를 우의적으로 비판하고 있는 작품이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작품은 선지로도 자주 출제되고 보기작품으로도 자주 출제되는 작품인데요. 특히 이 구름의 의미가 자주 출제되니까 기억해 주시면 좋겠네요. 자, 나 작품 보죠. 말 없는 청산이요. 청산은 따로 말을 하지 않아요. 말 같은 거 필요 없어요. 태 없는 유수로다. 정해져 있는 형태가 없어요. 흐르는 물은, 즉 물은 아주 자유분방합니다. 값 없는 청풍이요. 가격도 없어요. 다 무료예요. 임자 없는 명월이로다. 밝은 달은 임자, 주인이 없어요. 자, 여기까지 자연물 4개의 속성을 제시해주고 있죠. 청산은 말이 없었고요. 유수는 태가 없었고요. 청풍은 값이 없었고요. 명월은 임자가 없었습니다. 자연은 말도 없고 태도 없고 값도 없고 임자도 없어요. 자, 그런데 좀 이상한 게 있죠. 그러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때요? 속세는? 말 많죠. 뒤에만 돌아서면 뒷담화가 나오죠. 서로 싸우는 말투성이죠. 태 없다? 우리 속세는 정해져 있는 틀이 있죠. 그래서 학생은 이렇게 살아야 돼. 어른들은 이래야 돼. 남자는 이래야 돼. 여자는 이래야 돼. 이런 정해져 있는 틀이 딱 정해져 있죠. 값, 공짜인 거 있습니까? 여러분? 요즘은 시간도 돈으로 사야 되고 공간도 돈으로 사야 되고 물도 돈 주고 사 먹는 세상인데 다 값어치가 매겨져 있어요. 임자 없는 명월. 우리가 사는 세상에 주인 없는 건 없죠. 다 주인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길을 가다가 1,000원을 주셔도 그거 주인 있는 거죠. 경찰서 갑니다. 즉 우리 속세와 대비되는 자연의 모습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또 이를 통해서 표면적으로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속세의 모습을 우회적으로 간접적으로 비판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종장 가볼게요. 이 중 어디예요? 자연이죠. 이 자연 속에서 병이 없는 이 몸이, 보통 고전 시가에 병이 나오면 진짜 질병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근심, 걱정, 욕심 등의 의미로 쓰여요. 여기서도 근심, 걱정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심, 걱정 없는 이 몸이, 내가 분별 없이, 즉 무언가를 분별하다는 구분하다라는 거니까 욕심 없이, 근심 없이 늙으리라, 늙고 싶다라는 소망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즉 말없는 청산이요라는 평시조는 자연의 가치를 먼저 드러내면서 그 안에서 욕심 없이 살고 싶어 하는 화자의 소망을 드러내고 있는 작품이라고 이해해 주실 수 있겠네요. 마지막 우리 다 작품, 사설시조 작품으로 가볼게요. 다, 대천바다, 아주 큰 바다 한가운데 중침 새침이 빠지거다. 중침 새침은 아래 의미 써져 있죠. 바늘입니다. 바늘이 빠져 있어요. 연함은 사공놈이, 그 많은 사공놈이 끝 무디인 상하떼, 장떼를 끝끝이 둘러매어, 다 한 명 한 명 저마다 둘러매고 일시에 소리치며 귀 꿰어 내단 말이 이셔이다. 그 바늘을 꿰어서 건져냈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다 한가운데, 태평양 한가운데다가 바늘을 떨어뜨렸어요. 그 바늘을 막대기로 건져낼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즉 초장과 중장에서 제시한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이 세상에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런 얘기를 왜 했는지 봅시다. 온 놈이 100명이 온 말을 100명의 말을 각자 하더라도 이미 짐작하세요. 즉 이 세상에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100명이 100말을 하더라도 이미 따져서 뭐가 옳은 말인지를 생각하셔야 해요. 즉 님이 비판적으로 이해하셔야 해요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화자는 지금 어떤 상황일까요? 지금 무고하게 유배를 간, 처벌을 받은, 임에게 버림을 받은 상황일 거라고 짐작할 수 있겠죠. 즉 자신의 결백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작품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가나다 작품 다 함께 봤고요. 핵심 정리 간단하게 볼게요. 가는 평시조 작품이었고요. 풍자적인 작품이었죠. 간신 신돈의 횡포를 우회적으로 비판하는 작품이었습니다. 나 작품은 평시조였고요. 풍류적이고 전원적이고 달관적이에요. 자연 속에서 욕심 없이 살고 싶어 하니까 자연을 벗삼는 즐거움을 드러내고 있었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게 바로 요 특징이에요. 초장 중장에서 자연물의 가치를 두며 은연중에 이익을 다투는 혼탁한 속세와 대비하고 있다. 다작품, 사설시조 작품이었고요. 풍자적이었죠. 무사람들의 감언이설에 속아 넘어가지 말라는 당부. 즉 어떤 말이 있더라도 이미 임금님이 직접 판단했으면 좋겠다는 소망 정도를 드러내고 있는 작품이고요. 자신의 결백함을 드러내고 있는 작품이었죠. 역시 공부 열심히 하고 많이 공부하신 분들은 기억나시겠지만 정서의 정과정이라는 노래가 있었죠. 이 정과정에서도 보면 자신의 결백을 호소하는 화자의 마음이 절절하게 드러난 작품이었어요. 이렇게 결백을 호소하다 라는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서 연계될 수도 있으니까 한번 같이 공부해 보시는 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같이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1번 보죠. 가, 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와 나의 화자는 자연친화적인 태도를 보인다. 나는 자연친화적이었죠. 가는 아니었어요. 가에서는 자연물을 활용해서 간신의 횡포를 풍자하고 있는 작품이었죠. 2번 가와 다의 화자는 부정적인 대상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자, 가에서는 누구 있었죠? 구름. 신돈에 대해서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었죠. 그럼 다에서는 누가 있었죠? 바로 온 놈이 온 말을 하는, 즉
허무맹랑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에 대한 비판적인 태도가 드러나 있었죠.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3번, 나와 나의 화자는 비현실적인 상황을 과장되게 표현하여 자신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나에서는 비현실적인 상황을 과장하고 있지 않았고요. 다에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정도로는 표현이 되어 있었네요. 가나, 다 모두 서리적인 표현을 통해 화자의 처지를 강조하고 있다. 가에서는 서리적인 표현이 드러나 있지만 나에서는 서리법이 활용되지 않았죠. 다에서도 서리법이 활용되지 않았네요. 가나다 모두 평시조의 형식에서 벗어난 파격적인 시조의 형식. 이 평시조의 형식에서 벗어난 건 사설시조를 의미하는 거죠. 가나다 중에 사설시조는 다뿐이었죠. 가와 나는 평시조 작품이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고전시가 3강 수업 진행했고요. 수업 듣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5학년도 수능특강 문학 고전시가 4강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조 4작품이 제시되어 있고요. 한 작품씩 함께 보면서 내용을 파악해 보도록 할게요. 마음이 어린 후이니, 어리다는 어리석다예요. 마음이 어리석은 후에는, 즉 한번 어리석은 마음이 생긴 후에는 하는 일이 다 어리석다. 그쵸, 우리도 한번 바보 같은 생각을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 계속 바보 같은 행동만 하게 되잖아요. 만중운산에, 만중운산은 아주 깊은 산을 말해요. 어느 임이 오겠냐만. 그러면 내가 지금 만중운산에 있는 거고요. 화자가 만중운산에 있기 때문에 임이 오지 못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만중운산은 임과 나 사이의 장애물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지는 입 부는 바람에 행여 그인가 하노라. 자, 이겁니다. 이 깊은 산에 임이 오지 않는다는 걸 나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바람이 불어서 이파리가 떨어져요. 그 팔랑 소리가 나자 임이 왔나? 님의 발소리인가? 하고 착각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 한번 어리석은 마음을 가지게 되었으니까. 너무 그리우니까. 즉 한번 바보가 되니까 모든 것에서 바보같이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자, 거기다가 초장에서 먼저 포괄적인 이야기를 먼저 했어요. 일반적인 이야기를. 그 다음에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 걸 우리가 연역적 시상전개라고 했었죠. 즉 마음이 어린 후인이는 연역적인 시상전개를 바탕으로 임에 대한 그리움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는 작품입니다. 특히 다른 작품과 연계되는 포인트가 두 곳 있는데요. 하나는 만중운산의 의미예요. 장애물. 두 번째는 지는 입 부는 바람에 행여 그인가 하노라. 이 종장에 드러나 있는 착각. 즉 화자의 착각이 다른 작품과 연계되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기억을 해두세요. 자, 다음은 나 작품입니다. 연꽃을 심어 실을 뽑아 긴 노끈을 비비어 걸었다가 사랑이 그쳐갈 때 찬찬히 감아 메우리다. 즉 먼저 연꽃에서 실을 뽑아서 긴 노끈 비비에 걸어 놓는데요. 그 다음에 사랑이 끝나갈 때면 그 노끈을 다시 감아 매겠대요. 자, 그런데 사랑이라는 것은 원래 이 끈으로 실로 묶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왜? 실체가 없으니까. 추상적이죠. 이런 추상적인 사랑을 마치 연꽃에서 뽑은 실로 맬 수 있는, 묶을 수 있는 것처럼 표현했으니까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화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네요. 우리는 마음으로 맺었으니 그칠 줄이 있으랴. 서리법을 통해서 임과 나의 사랑이 그칠 수 없다라는 화자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즉 나 작품은 임에 대한 변치 않는 마음을 추상적인 사랑을 구체화하는 방식으로 드러내고 있는 작품이었어요.
이 나작품은 자주 출제되는 작품은 아니지만 출제가 되면 보통 이 중장 부분이 연계가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이 황진이의 동짓달 기나긴 밤이라는 작품과 연계되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이 추상적인 대상을 구체화했다라는 특징 때문에 반드시 함께 공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다작품으로 가볼게요. 마음이 지척이면 천리도 지척이요. 즉 마음이 가까우면 아무리 몸이 떨어져 있어도 가깝게 느껴진다. 마음이 천리오면 지척도 천리로다. 마음이 멀면 아무리 가까이 있는 사람도 멀리 느껴진다. 그렇죠. 우리 진짜 내가 좋아하는 친구, 나랑 뜻이 잘 통하는 친구는 유학을 가든 어디 이민을 가든 나랑 가깝다고 느껴져요. 여전히 소중하다고 느끼죠. 근데 내가 싫어하는 친구는 내 옆에 딱 달라붙어 있어도 싫어요. 친해지지 않아요. 즉 중요한 건 마음이라는 거죠. 자, 우리는 각자 천리오나 지척인가 하노라. 즉 우리는 각자 멀리 떨어져 있어요. 즉 여기서의 천리는 우리 몸과 몸 사이의 거리를 말합니다. 근데 지척인가 하노라래요. 이 지척은 마음과 마음 사이의 거리예요. 즉 우리는 멀리 떨어져 있는 처지이지만 마음만은 가까운 것 같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네요. 자, 다음 마음과 지척을 거리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으니까 역시 추상적 개념을 구체화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마지막 라 작품을 볼게요. 가슴에 구멍을 둥시렇게 뚫고 왼 새끼를 눈 길게 너슷너슷 꼬아. 즉 가슴에 구멍을 둥그렇게 뚫은 다음에요. 거기다가 새끼줄을 넣고 싶대요. 그 구멍에 그 새끼줄을 넣고 두 놈이 두 끝을 마주 잡아 이리로 훌근 저리로 훌근 훌쩍할 적에 나나 남이나 다 그는 아무쪼록 견디려니와.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렇게 우리 이게 사람 몸통이라고 하면 여기다 구멍을 뚫고요. 새끼줄을 이렇게 놓고 양쪽에서 훌근훌근 한다는 거예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얼마나 아프겠어요. 근데 이런 아픔은 견딜 수 있대요.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견딜 수 있대요. 그럼 뭘 못 견디냐? 임을 여의고 살려면 그는 그리 못하리라. 임과 헤어져서는 못 살 것 같다. 즉 육체적인 고통은 견딜 수 있지만 임과 헤어진 고통은 견딜 수 없다. 따라서 임과 헤어지고 싶지 않다라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는 작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네 작품 함께 봤고요. 가작품은 평시조였고 임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고 있는 연역적인 방식으로 드러내고 있는 작품이었죠. 나작품도 평시조였고요. 임과의 사랑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드러내고 있는 작품이었고요. 중요한 포인트는 추상적 개념의 구체화였죠. 다작품도 평시조였습니다. 임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었고요. 마음을 눈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것처럼 추상적인 마음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라작품은 사설시조였고요. 임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육체적 고통은 견딜 수 있다. 하지만 임과는 헤어질 수 없다라고 말을 하면서요. 자, 우리 여기까지 본문 해석 함께 했으니까 이제 같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네 작품을 함께 묶고 있는 1번 문제부터 보죠. 가, 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 가, 라의 화자는 모두 이면적인 화자로서 작품 속에 드러나지 않고 있다. 그럼 표면에 나, 우리 같은 표현이 있는지 확인해 보면 되겠네요. 가에는 나라는 말이나 우리라는 말은 없었어요. 나에는 우리가 있네요. 다에도 우리가 있고요. 라에 보면은 나나 남이나 여기 나가 있네요. 그럼 표면에 드러난 화자죠. 2번 가와 라의 화자는 모두 임에 대한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는 작품이었죠. 임에 대한 그리움, 임과 이별하기 싫은 마음, 임에 대한 변치 않은 마음, 임과의 사랑에 대한 확신. 정답은 2번이었고요. 3번 가와 라는
모두 서리적인 표현을 활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지금 다를 보시면 서리적인 표현이 활용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라에서도 서리법은 활용되지 않았네요. 4번 가와라는 모두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적인 대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가와는 관련되지 않은 설명임을 우리 알 수 있죠. 가와라는 모두 평시조의 엄격한 형식에 맞추어 창작되었다. 딱 한 작품이 사설시조였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었죠. 자, 여기까지 우리 시조 작품 봤는데요. 이 고전시가가 나올 때는 현대어로만 해석할 수 있으면 크게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표현상의 특징도 거의 정해져 있거든요. 나오는 것들이. 따라서 현대어로 해석할 수 있는 그 능력만 여러분들이 키워주신다면 어려움 없이 고전시가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고전시가 4강 수업 진행했고요. 수업 듣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5학년도 수능특강 고전시가 5강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자육강이라고 하는 연시조 작품이 제시되어 있고요. 계속해서 시조 작품이 연속해서 출제되고 있으니까 갈래 설명 없이 본문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장부의 대장부가 할 일이 아는가 모르는가? 효제충신밖에 하올 일이 또 있는가? 효제충신, 효도하고 우애 깊고 충성하면 그것 말고 또 중요한 게 있겠느냐라고 서리법을 활용해서 유교적인 도리, 유교적인 이념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인도, 인간으로서의 도리에 할 일은 다만 이것인가 하노라. 그럼 이것은 뭡니까? 효제충신과 같은 유교적인 이념이 되겠죠. 자, 1장에서는 장부로서 할 일을 천명하고 있었어요. 2장, 남산에 많던 소나무. 소나무는 변함이 없죠. 상록수니까. 따라서 지조와 절개의 상징이죠. 이 소나무들, 충신들, 지조와 절개를 지키던 충신들은 다 어디로 갔단 말인가? 충신들이 모두 사라진 거죠. 그 충신들이 모두 사라진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이 드러나 있네요. 이 어지러울 난자죠. 이 안 좋은 사건 후에 북은 도끼에 찍혀서 그다지도 날래시고, 즉 이 난으로 인한 도끼질, 처벌, 귀양, 고통이 어찌 그리 날쌔고 엄한가. 충신들이 그 도끼에 맞아서 다 없어져 버렸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 난이 뭘 말하고 있는 거냐? 광해군 때 임목대비 패비 사건을 말해요. 그 사건 이후에 반대하던 충신들이 모두 유배 갔던 상황을 다루고 있는 작품입니다. 두어라, 우로는 비와 이슬입니다. 우로가 깊어지면 다시 볼까 하노라. 됐다. 비와 이슬이 다시 내리면 소나무를 다시 볼 수 있겠지. 그러면 여러분들 소나무가 누구였죠? 충신이었어요. 충신을 다시 살릴 수 있는 존재는 누구예요? 임금님이죠. 따라서 우로는 임금님의 은혜를 의미하는 시어가 되는 거예요. 즉 임금님의 은혜가 다시 깊어지신다면 충신들을 다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 좋았던 세상이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하며 희망을 드러내고 있는 작품이네요. 3장, 창밖에 새우 가느다란 빗줄기가 오고 뜰가에 제비가 나니 적객, 여기서의 객은 손님 객자예요. 즉 이 귀양살이 하는 사람이 회포는 무슨 일로 끝이 없어. 비가 오고 제비가 날아다니는데 내 마음은 왜 끝도 없이 흔들리는가. 저 제비가 비비 날아다니는 것을 보고 한숨 겨워 하나니. 즉 날아다니는 제비를 보면서 비가 오는 날에 뭐하고 있어요? 한숨을 쉬고 있습니다. 왜 쉬고 있죠? 2장과 연결시키면 나 역시 유배 왔기 때문인 거죠. 즉 유배지에서 귀양살이를 하며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있는 부분이네요. 제4장, 적객. 아까 적객은 화자였죠.
화자에게는 벗이 없어 공량의 제비로다. 즉 제비밖에는 친구 삼을 존재가 없는 귀양살이의 처지를 드러내고 있네요. 종일 하는 말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너 계속 지지배배 우는데 무슨 말 하는 거니? 어집어 내가 풀어낸 시름은 널로만 하노라. 너보다 하다는 많다죠. 많다. 즉 너 무슨 얘기를 그렇게 끝도 없이 하니 내가 풀어낼 시름이 더 많다. 역시 귀양살이의 슬픔과 고통을, 쓸쓸함을 한탄하고 있는 부분이네요. 다음 5장. 인간 세상에 유정한 벗은 명월 밖에 또 있는가? 저 밝은 달 말고 또 있겠는가? 천리를 멀다 하지 않고 간데마나 따라오니 어집어 반가운 옛 벗이 다만 너뿐인가 하노라. 지금 화자에게 친구는 하나밖에 없죠? 명월. 자, 즉 달밖에 친구가 없을 만큼 쓸쓸하고 외로운 상황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6장, 단가 6장이니까 마지막이겠네요. 설월, 눈이 오는 겨울 달빛에 매화를 보려고 잔을 잡고 창을 엽니다. 자, 매화가 나왔어요. 여러분들 소나무와 마찬가지로 지조와 절개를 상징하는 자연물들이 있죠. 바로 사군자예요. 매난국죽, 매화, 난초, 국화, 대나무. 그 중에 매화가 나왔습니다. 지조와 정절 상징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매화를 보려고 창을 열었는데요. 섞인 꽃, 여윈 속에, 다 수척해진 속에 잦은 것이 향기로다. 향기조차 사라지고 있구나. 자, 그럼 여기서 매화는 누구예요? 여윈 상황이고요. 향기도 사라지고 있는 상황. 바로 화자를 말하는 거죠. 즉, 나 충신인데 귀양살이를 하면서 지금 고통받고 있어. 죽어가고 있어.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어집어 호접이 향기를 알면 애끓일까 하노라, 애태울까 하노라. 자, 그럼 호접은 누구냐? 바로 임금님을 의미합니다. 즉 임금님이 내 상황, 내 지주와 절개를 아실 수만 있다면 아마 속 태우실 텐데 라고 말을 하고 있네요. 즉 임금에 대해서 변함없는 충절, 지조와 절개를 드러내면서 작품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석한 것을 봤을 때 이 작품이 어떤 주제를 드러내고 있는지는 이해할 수가 있죠. 귀양살이의 슬픔을 드러내면서 변함없는 지조와 절개를 드러내고 있는 작품이었어요. 핵심 정리 볼게요. 연시조고요. 연시조의 각각 한 수들은 평시조이죠. 유배가예요. 그리고 연군가죠. 연군은 임금님에 대한 사랑. 자, 귀양살이의 고달픔과 임금에 대한 변함없는 충정을 드러내고 있는 작품이었고요. 자연물의 상징적 의미를 잘 활용하고 있었죠. 이 작품의 포인트라고 한다면 각 자연물, 각 소재들의 상징적인 의미를 파악해 주는 것이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여기까지 본문 해석해 봤으니까요. 이제는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1번 문제를 함께 풀어봅시다.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제4장은 동일한 시어를 반복하여 주제의식을 강화하고 있다. 4장에 보시면 아무리 찾아도 동일한 시어가 반복된 걸 확인할 수 없죠. 2번, 제5장은 서리적인 표현을 활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인간의 유정한 벗은 명월밖에 또 있는가? 라는 서리적 표현이 활용되어서 외로움을 드러내고 있었죠. 정답은 2번입니다. 3번, 제6장은 점층적으로 시상을 전개하여 화자의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6장에 보면 정층법은 활용된 걸 확인할 수 없었죠. 제4장과 제5장은 현재와 과거를 대조하여 화자의 내적 갈등을 드러내고 있다. 4장과 5장에서는 화자의 현재 처지가 드러나 있을 뿐 과거와 대비하고 있지 않았죠. 5번,
제5장과 제6장은 색채 대비를 활용해 대상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제5장과 6장을 보시면 6장의 경우에는 설월과 매화가 그리고 호랑나비가 드러났으니 색채 대비가 활용되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5장에서는 색채 대비가 활용된 걸 확인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우리 단가 6장이라고 하는 연시조 작품 수업 진행했고요. 이 작품에서는 주제를 중심으로 각 시어들의 상징적인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또 이 작품 전체의 표현상의 특징을 외우려고 하기보다는 각 1에서 6장까지 각 작품 어디에서 어떤 표현법이 어떤 화자의 정서와 태도를 드러내기 위해 활용되었는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확인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시조 같은 경우에는 작품 전체가 범위로 나올 수도 있지만 특정 1장과 2장만 따로 떼와서 문제로 출제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좀 더 구체적으로 내용을 파악해 주시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고전시가 5강 수업 진행했고요. 수업 듣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5학년도 수능특강 문학 고전시가 6강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활가라고 하는 가사작품이 제시되어 있고요. 가사작품은 길이가 길고 현대어로 번역하는 것 자체가 수월하지 않을 수 있어서 현대어 번역을 함께 하면서 이해를 해보도록 할게요. 어찌 생긴 몸이 이토록 우활한가? 우활하다라는 건 써져 있죠. 사리에 어둡고 세상 물정에 잘 모른다, 어리석다 정도의 의미예요. 즉 나는 왜 이렇게 바보 같지? 정도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활도 우활할샤, 그토록 우활할샤. A, A, B, A 구조가 활용된 거 확인하실 수 있죠. 이봐 번님들아, 말을 건네는 어조가 드러났네요. 나의 우월한 말을 한번 들어보시오. 즉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젊었을 때 내 우월함이 그지없어서 이 몸 생겨남이 금수와는 다름으로, 짐승과는 다름으로 애칭 경영, 어버이를 사랑하고 형을 공경하고 충군 제장, 임금께 충성하고 어른께 공경함을 내 분수로 여겼었는데, 이런 유교적 가치관을 실현하는 삶을 추구했었는데 하나도 못 이루고 세월이 늦어졌다. 어릴 때부터 추구했는데 지금까지 하나도 이루지 못했다. 평생 우활은 날 따라 길어간다. 우활이 계속되어 간다. 아침이 부족한들 저녁을 근심하며 한 칸 초가집이 비새는 줄 알았던가. 현순 백결이 부끄러움 어이하며. 지금 화자는 어떤 상황이요? 먹을 것도 부족하고요. 집에서는 막 비가 새고 있고요. 옷도 다 헤어진 옷을 입고 있네요. 초라하고 가난한 처지예요. 어리석고 미친 말이 미움받을 줄 알았던가. 서리법이 활용되어서 미움받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우활도 우활할샤, 그토록 우활할샤. 봄산의 꽃을 보고 돌아올 줄 어이알며, 여름 정자에 잠을 들어 꿈 깰 줄 어이알며, 가을 하늘에 달 맞아 밤드는 줄 어이알며, 겨울 눈에 흥에 겨워 추움을 어이알리. 사시가경에 어찌할 줄 모르도다. 자, 자신의 우월함을 드러냈는데 이 우월한 나 역시도 나름대로 사계절을 나름대로 즐기고 있었다 정도로 얘기하고 있네요. 말로에 버린 몸이 무슨 일을 염려할까? 이 세상 끝에 버려진 내가 무슨 일을 염려할 수 있을까? 세속의 시비, 세상의 시비, 시시비비를 가리는 소리들을 나는 듣도 보도 못하거늘. 왜? 저는 세상 끝에 버려져 있잖아요, 화자는. 이 몸의 처지에 100년을 근심할까? 근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내가 무슨. 우활할샤, 우활할샤, 그토록 우활할샤. 아침에 누웠고 낮에도 그러하니. 누워있어요. 아침 저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무기력한 모습이네요.
하늘이 준 우화를 내가 설마 어이하리. 자, 서리법을 통해서 내 어리석음은 하늘이 준 것이니 어쩔 수 없다 라는 운명론적 태도가 드러나 있네요. 체념적 태도도 드러나 있죠. 그래도 애달프다 고쳐 앉아서 생각해 보니 이 몸이 늦게 태어나 애달픈 일이 많기도 많다. 그런데 내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내가 애달픈 일이 많은 인생을 살고 있는 건 늦게 태어났기 때문이래요. 일찍 태어났으면 좀 잘 살았을까? 무슨 소린지 한번 보도록 하죠. 100번 다시 죽어 옛사람이 되고 싶네. 여기서 옛사람은요, 성현들을 말해요. 이 성현들이 되고 싶다라는 화자의 소망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태평성대에 잠깐이나 놀아보면 요순시대 태평성대를 의미하죠. 1화를 잠시나마 쬐 것을, 즉 화자는요, 과거 요순시대와 같은 세상에서 태어났다면 참 좋았을 것을 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순박한 풍속이 경박하게 되었구나. 현재 세상은 경박한 세상이야. 그래서 내가 이렇게 힘든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번잡한 정회를 누구에게 말할 수 있겠는가? 이 경박한 세상으로 인한 내 마음을 누구에게 털어놓을 수 있겠는가? 태산에 올라가 온 세상이나 다 바라보고 싶네. 성현 살던 세상 두루 살펴 학업 닿던 자취나 보고 싶네. 화자의 소망인 거죠. 즉 화자는요, 계속해서 옛 세상에서 살고 싶고 옛 성현들의 삶을 좇고 싶은 거예요. 주공은 어디 가고 꿈에도 보이지 않는가? 옛 성현들은 다 어디로 가셨는가? 매우 심한 나의 삶을 슬퍼한들 어이하리. 즉 어쩌겠어, 내가 이런 세상에 태어나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계속해서 체념적 태도가 드러나 있네요. 만리에 눈뜨고 태고의 뜻을 두니, 그 예전 성현들이 살던 세상의 뜻을 두니 우활한 마음이 가고 아니오는구나. 그러니까 우활한 마음이 좀 사라지는구나. 세상에 혼자 깨어 누구에게 말을 할까? 말을 할 수도 없다. 왜? 요즘 사람들은 다 경박해졌으니까. 축타의 말솜씨를 이제 배워 어이하며 송조의 미모를 얼근낯에 잘 하는가? 축타의 말솜씨라는 것은 뭐냐면요, 교묘한 말솜씨, 아부하는 말 정도예요. 그리고 송조의 미모는 아주 예쁜, 정말 잘생긴 얼굴을 말해요. 근데 내 얼굴은 얼거 있거든요. 곰보같이 못생겼어요. 즉 내가 지금 아부하는 법을 배워서 뭐 할 것이며, 내가 저 잘생긴 얼굴도 아닌데 얼굴로 승부 볼 수 없다라는 거죠. 산에 나는 풀과 열매를 어디서 얻어 먹으려뇨. 즉 생계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미움받고 사랑받지 못함이 다 나의 우활 때문이로다. 결국에 내가 어리석기 때문이로다. 이리 헤아리고 저리 헤아리고 다시 헤아려 보니 평생의 모든 일이 우활 아닌 일이 없도다. 이 우활 거느리고 100년을 어이하리. 서리법을 통해서 한탄하고 있죠. 이 어리석은 내가 100년을 어찌 살아갈 수 있을까? 아이야, 잔 가득 부어라. 취하여 내 우활 잊자. 그럼 여기서 잔을 통해서 뭘 할 수 있죠? 화자는 지금 술을 마시고 싶어해요. 왜요? 이 우활함에서 벗어나고 싶은 거죠. 물론 완전히 벗어나는 건 불가능해요. 술을 먹는다고. 잠시나마 벗어나고 싶은 화자의 태도가 드러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과 굉장히 비슷한 의미로 술을 마시고 있는 작품이 하나 있는데요. 청산별곡이라는 고려가요 작품 마지막 8년을 보시면 술을 통해서 근심을 잊고자 하는 잠시나마 화자의 태도가 드러나 있어요. 이제 그런 작품이랑 연계될 수도 있으니까 한번 함께 공부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핵심 정리로 한번 가볼게요. 은일가사 자연 속에서 부르는 노래였고요. 비판적이었죠. 세태를 비판하고 있었고 체념적이고 한탄하고 있었죠. 우활한 자신에 대한 한탄과 우활을 잊고 싶은 마음이 잘 드러나 있는 작품이었습니다. 문제 같이 한번 볼게요. 14번을 봅시다.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고사를 인용하여 화자의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 그쵸? 요순이라든가 혹은 주공 같은
고사를 인용해서 옛 사람들을 따르고자 하는 화자의 소망을 드러내고 있었죠. 2번, 순박한 풍속 속에서도 우월하게 살아가는 자신에 대한 자조적 태도가 드러났다. 이 작품은 자신의 우월함을 자조한다까지는 적절하지만 순박한 풍속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가 잘못됐죠. 왜? 현재 화자가 살고 있는 세상은 이미 경박해져 버린 세상이었잖아요. 순박한 풍속이 살아있었던 세상은 화자가 소망하는 과거를 말하죠. 옛날. 정답은 2번이네요. 3번, 주공은 화자가 간절히 만나고 싶은 대상이죠. 꿈에서라도 보고 싶은 대상입니다. 윗글의 화자는 자신의 삶에서 극심한 슬픔을 느끼고 있었죠. 태평성대는 화자가 추구하는 가치가 실현된 시간이다. 태평성대에 잠깐이나 논다면 요순일어를 잠시나마 쬐 수 있을 텐데 라면서 소망을 드러내고 있었으니 적절한 선지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고전시가 6강 수업 진행했고요. 수업 듣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5학년도 수능특강 문학 고전시가 7강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사작품이 제시되어 있고요. 이 작품은 청나라가 쳐들어와서 우리가 두 번의 호란이 있었죠. 정묘호란과 병자호란. 조선이 굴욕을 당하잖아요. 그 이후에 복림대군과 소현세자가 청나라의 볼모로 끌려갔고 이제 임금님이 자연에 은거하고 있던 화자에게 너 청나라로 가서 우리 세자랑 대군을 좀 모셔라 라고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청나라로 떠나는 화자의 심정이 드러나 있는 작품입니다. 함께 이해를 해볼게요. 가노라 옥주봉아 있거라 경천대야. 자신이 있던 자연에게 인사를 하고 있네요. 요양 말리길이 멀어야 얼마나 멀며 그곳에서의 1년이 오래라고 하랴만. 지금 청나라로 가는 거고 청나라에서 1년은 있어야 하니까 사실 멀리 가는 거고 긴 시간 동안 있어야 하지만 임금님의 명이잖아요. 신하된 도리로서 그건 길지도 않고 먼 곳도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마음을 다잡고 있는 거예요. 산봉산 별천지를 처음 들어올 때, 내가 자연에 처음 은거하러 왔을 때 노련의 분노 탓에 속세를 아주 끊고 청나라에 대한 분노로 속세와 멀어져서 발 없는 구리솥하나 전나기에 싫고서. 자, 지금 요 부분에서는 가로쳐져 있죠. 처음 이 은거지로 자연 속으로 들어올 때의 모습이 제시되어 있는데요. 굉장히 소박한 삶의 태도가 잘 드러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화자의 삶의 태도, 소박한 삶의 태도가 드러난 부분이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소박한 삶의 태도를 드러내는 사자성어가 여러 개 있죠. 안분지족, 안빈낙도, 단표누항, 단사표음 등등 이런 사자성어도 함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사였고요. 서사에서는 자신이 있던 곳에게 작별 인사를 하면서 처음 이곳으로 왔을 때를 회상하고 있는 부분이었네요. 밝은 세상 한 귀퉁이에 버린 백성이 되어서, 여기서 버린 백성은 화자를 말하는 거예요. 버려진 백성, 즉 속세와 떨어져 있는 백성이라는 뜻이죠. 솔과 국화 쓰다듬고 잔나비와 학을 벗타니 자연물들과 벗하며 지내니, 아, 이 강산이 경치도 좋고 좋다. 이 강산의 경치 정말 아름답다. 높다란 금빛 절벽 허공에 솟아올라 구암을 앞에 두고 경호 위에 선 모양은 삼신산 제일봉이 6자라 머리에 버려져 있는 듯. 자, 지금 자연의 모습, 호수 위쪽으로 바위가 솟아올라 있는 경천대 주변의 모습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자연의 아름다운 풍경을 묘사할 거예요. 이 부분에서는 어떤 표현법이 쓰였는지만 정확하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우와, 경천대야 말을 걸고 있네요. 자연물에게, 즉 의인법과 도노법이 활용되었죠.
너의 이름이 과연 헛된 것이 아니로다. 너의 이름이 헛되지 않을 만큼 아름답구나. 예찬적 태도가 드러나 있죠. 자, 다음 중략 부분 다음입니다. 시비 영역을 다 버리고 이 속세의 모든 욕망을 다 버리고 갈매기 자연과 함께 늘자고 했었는데 이게 화자의 소망이었던 거예요. 속세와 떨어져서 자연에 은거하면서 살고자 했는데 무슨 재주가 있다고 나라에서 아시고 쓸데없는 이 한 몸을 찾으시니 망극하구나. 아우, 나한테 무슨 재주가 있다고 나한테 또 임무를 맡기시니 참 망극하다. 상주 12월에 심양에 가라라고 부르시니 이게 이제 임금님의 명령이었던 거죠. 어느 누구 일이라 잠시인들 머물겠는가? 서리법이네요. 머물지 않겠다. 왜? 바로 가야 한다. 임금님의 명령이니까. 임금 은혜에 감격하여 행장을 바삐 챙기니 이제 짐을 싸니 3년 입은 옷가지로 이불과 요 겸하였네. 3년 입은 옷가지로 이불과 이제 덮는 요까지 겸한데요. 그렇다는 건 뭐예요? 자연 속에서 3년 동안 소박하게 살아왔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죠. 남쪽의 더운 땅도 춥기가 이러한데 한겨울 깊은 때에 우리 임 계신대야. 자, 여기서 우리 임은 임금이 아니라 청나라에 잡혀가 있는 소현세자와 복림대군을 말합니다. 즉 청나라가 우리 조선보다 훨씬 북쪽에 있으니까 내가 있는 곳도 이렇게 추운데 청나라에 계신 우리 대군과 세자는 얼마나 추울까라고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죠. 자, 이런 표현이 등장한 비슷한 작품이 있죠. 바로 정철의 삼위인곡이에요. 정철의 삼위인곡도 보면 임금님이 계신 곳이 훨씬 더 추울 텐데 하면서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이런 두 작품을 연결해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다시금 바라보고 우리 임을 생각하니 이국 땅, 다른 나라, 청나라겠죠. 겨울달을 누구 땅이라 바라보며 타국 풍상을 어이그리 겪으시는가. 그 먼 청나라까지 끌려가서 어떻게 견디고 계실까. 높은 언덕에 뻗은치기 3년이 되었구나. 굴욕이 이러한데 꿇은 무릎 언제 펼까. 조선에 사람이 없어 인재가 없어서 오랑캐의 신하가 되었으니 300년 예약 문물이 어디로 갔단 말인가. 우리가 청나라한테 굴욕을 당한 지도 벌써 이렇게 오래되었네. 우리 조선의 문물은 다 사라져버리고 있구나 라고 한탄하고 있네요. 오늘날 포로들이 다 옛날 관주빈이라 태평시절 막히고 찬란한 문물이 사라지니 동해 물을 언제 어찌 퍼올려 이 굴욕을 씻을런가. 자, 동해 바다의 물을 퍼올려서 청나라에게 당한 굴욕을 씻고 싶어하는 화자의 소망이 드러나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이 이제 문제로 출제되기가 좋죠. 화자가 동해바다의 아름다움을 예찬하고 있다. 이러면 잘못된 거예요. 동해바다는 아름다움을 묘사하고 있는 대상이 아니었으니까. 오나라 궁궐에 섭을 쌓고 월나라 산에 쓸개를 매다니 고사가 인용된 부분입니다. 임금이 굴욕을 당하면 신하는 죽어야 고금의 도리인데 하물며 우리 집이 대대로 은혜를 입었으니 아무리 힘들다고 대의를 잊을 수 있겠는가. 원래 임금님께서 굴욕을 당하면 신하는 죽을 각오로 싸워야 되니 나 역시 그러하겠다. 어리석은 계략으로 거센 물결을 막으려니 재주 없는 약한 몸이 기운 집을 어찌할까. 하지만 내 능력이 부족해서 이 굴욕을 씻을 수 있을까? 방 안에 눈물을 내면 아녀자의 태도로다. 그렇다고 내가 여자들처럼 방에 갇혀서 눈물만 흘리지는 않겠다. 이 원수 못 갚으면 무슨 얼굴을 다시 들 수 있겠는가? 악비의 손에 침을 뱉고 조적의 노에 맹세하니. 역시 고사 인용된 부분입니다. 아래쪽에 다 설명되어 있어요. 내 몸의 생사야 깃털처럼 여기고 동서남북 만리밖에 왕명을 쫓아 다니리라. 내가 내 충성심을 다하겠노라 라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네요.
있거라 가노라, 가노라 있거라. 무정한 갈매기들은 맹세 기약 비웃지만 성은이 만극하니 갚고 다시 돌아오리라. 그래, 내가 임금님한테 은혜 다 갚고 나서 이 자연으로 다시 돌아오겠다라는 태도가 드러나면서 작품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조금 긴 작품이었고요. 고사가 많이 인용돼서 해석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수능특강에도 해설이 다 나와 있으니까 해당 내용 참고하면서 작품 이해하시면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2번 문제를 한번 봅시다. A는 동해물이에요. 동해물. 자, 동해물은 아까 어떤 대상이라 그랬죠? 관조의 대상도 아니었고요. 감상을 하고 있는 대상도 아니었어요. 동해바다 물을 퍼올려서 굴욕을 씹고 싶어 했죠. 따라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다른 선지들은 모두 적절하지 않은 선지가 되겠죠. 자, 이렇게 작품을 현대어로 해석만 할 수 있어도 문제는 쉽게 해결하실 수 있으니까 우리 고전 시가가 나왔을 때는 반드시 현대어로 꼼꼼하게 해석하는 습관을 들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고전 시가 7강 수업 진행했고요. 수업 듣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5학년도 수능특강 문화 고전 시가 8강 농가 원령가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농가 원령가라는 원령체 가사가 제시되어 있는데요. 이 원령체라는 것은 뭐냐? 1월부터 12월까지 각 계절의 절기와 관련하여 내용을 전개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 유명한 작품이 있죠. 동동이라는 작품을 보면 1년은 서사고 2년부터 13년까지 1월부터 12월까지의 절기에 맞추어 임에 대한 화제의 정서를 드러낸 작품이었는데 이 작품도 마찬가지예요. 1월부터 12월까지 각 절기에 따라 농가에서 해야 할 일들을 제시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12월은 개동이라 소환 대한 절기로다. 자, 절기 소개가 먼저 제시되어 있고요. 우리 수특에서는 12월만 제시되어 있지만 다른 절기 1월부터 11월까지를 보더라도 처음 시작은 모두 절기 소개로 시작하고 있어요. 설 중에 복만들은 해 저문 비지로다. 눈이 쌓여있는 봉우리들의 모습이 제시되어 있네요. 새해 전에 남은 날이 얼마나 걸려 있을까? 12월이니까 새해가 오기 전까지 얼마나 남았지? 집안의 여인들은 셋이 의복 장만하고 여자들은 이제 셋이 의복을 장만하는 거예요. 무명 명주 끊어내어 옷감을 끊어서 온갖 무색을 드러내니 색을 들여서 자주, 보라, 송화색에 청화, 갈매, 옥색이다. 다양한 색채어가 활용되고 있죠. 즉 다양한 색깔로 색이 입혀진 옷들이네요. 일변으로 다듬으며 일변으로 옷을 지어내니 옷을 만드니 상자에도 가득하고 횃대에도 걸었도다. 셋이 의복이 가득 만들어진 모습입니다. 입을 것 그만하고 많이 만들었으니까 음식을 장만하자. 떡쌀은 몇 마리고 술쌀은 몇 마리인가? 즉 몇 말의 쌀은 떡을 만들 거고 몇 말의 쌀은 술을 만들 것이다. 콩가라 두부하고 메밀쌀 만두비소. 새육은 개를 믿고 북어는 장에 사서 나평날 창에 묻어 잡은 꿩 몇 마리인고 아이들 금을 쳐서 참새도 지져먹세. 지금 다양한 음식들을 장만하고 있는 거죠. 깨강정, 콩강정에 곶감, 대추, 생률이라. 주준의 술 들으니 주준은 술 항아리입니다. 돌틈의 샘소리. 앞뒷집 타병성 떡 짓는 소리가 여기도 나고 저기도 나네. 자, 지금 이 부분에서는 셋이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 흥성흥성하면서 활기찬 분위기가 드러나 있죠. 특히 떡 짓는 소리, 타병성이라고 하는 청각적인 이미지가 활용되었다라는 것도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새 등잔 새살 신지 장등하여 세울 적에 이제 불을 켜고 윗방 봉당 부엌까지 곳곳이 명랑하구나. 밤인데도 마을이 아주 활기차요.
초롱불 오락가락 묵은 세배 하는구나. 풍속에 따라서 이제 세시의식을 이행하는 마을 사람들의 모습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아, 내 말 듣소. 말을 건네는 어조. 종년에 근고하다 하나 그 중에 낙이 있네. 고생 속에도 낙이 있다 라는 소리예요. 위로는 국가 봉용, 사계로 재선 봉친, 형제 홍상, 대사 먹고 입고 쓰는 것이 토지 소출 아니면 돈지당을 어이할고, 즉 나라에 충성하는 것, 가족들 모시고 부모님 모시고 가족들이랑 함께 잘 사는 것, 이 모든 돈이 토지 소출, 즉 농사를 통한 거 아니면 어디에서 나올 수 있겠느냐. 예로부터 이른 말이 농업이 근본이라. 그래서 농업이 근본이라고 하는 것이다. 배부려 선업하고 말부려 장사하기, 전당 잡기, 빚주기와 장판에 체계 놀기, 술장사, 떡장사며 술막질 가게 보기. 아직은 흔전하나 한번 뒷독하면 파랗고 빗구름이 살던 곳 터도 없다. 농업 말고도 다른 직업들이 제시되어 있어요. 뭐 선업하는 거, 장사하는 거, 빚 주는 거, 체계 놓는 거. 근데 이런 일들은 한번 잘못되면 살던 거 터도 없어진다는 거예요. 빚 때문에 다 뺏겨버린다는 거예요. 자, 즉 장사 같은 건 한번 실수하면 잃을 게 많잖아요. 하지만 농사는 한번 농사가 실패한다고 할지라도 내년이 있으니까. 농사는 믿는 것이 내 몸에 달렸으니 내가 열심히 노력만 하면 되니까. 절기도 진퇴가 있고 연사도 풍흉이 있어서 그래. 풍년이 있으면 흉년이 있기는 있어. 수한풍박 잠시 재앙이 없다야 하랴만, 즉 자연의 재앙이 흉년이 없다고는 할 수 없지. 극진이 힘을 들여 가솔이 일심하면 아무리 살려내도 아사를 면하느니. 근데 아무리 흉년이 왔다고 할지라도 가족들이 모두 열심히 농사를 지으면 굶어 죽지는 않아. 제 시골을 제가 지키어 소동할 듯 두지 마소. 즉 여봐, 농업이 더 낫지? 농업이 근본이지? 그러니까 농업에 열심히 노력해서 너희들 고장은 너희들이 직접 지키도록 해야지. 황천이 인자하사 노하심도 일시로다. 하늘이 인자하시어서 이 노하심도 자연재해도 결국 일시적일 뿐이야. 자네도 헤아려 보아서 10년을 가량 하면 7푸는 풍년이요 3부는 흉년이라. 너도 한번 생각해봐. 10년을 계산해 보면 그 중에 7년은 풍년이고 3년이 흉년이야. 그러니까 1000만가지 생각 말고 농업에 전심하소. 그럼 10분의 7은 풍년이잖아. 딴 데 뜻 두지 말고 농업에 전념하는 것이 훨씬 좋아 라고 권유하고 있는 거죠. 권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소정, 농사와 관련된 책입니다. 빈풍시 역시 농사와 관련된 거예요. 를 성인이 지었으니 이 뜻을 본받아 대강을 기록하니. 즉, 야, 책에도 실려있어. 농사에 대해서. 이 글을 자세히 보아 힘쓰기를 바라노라. 이제 이 작품을 창작한 의도가 제시되어 있네요. 이 글을 농민들이 보고 농업에 힘쓰기를 바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농가, 원령가인 거예요. 자, 여기까지 우리가 본문 분석해봤고요. 핵심 정리 한번 보죠. 원령체 가사구요 교훈가입니다. 교훈적이고 계몽적이죠. 농민들을 가르치기 위한 노래예요. 월별로 농가에서 할 일을 안내하면서 권농, 농업에 충실할 것을 권장하는 작품이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네요. 아래도 보면 작품 전체의 시상 전개와 구조가 제시되어 있으니까요. 확인을 해 보셔야 합니다. 왜냐면 실제 수능에 나올 때는 다른 달에 대한 내용이 출제될 수가 있으니까요. 자, 그럼 우리 같이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다음 중 작품의 창작 의도가 윗글과 가장 유사한 것은? 우리 농가 원령가는 농사를 권농하고 농민들을 계몽하고 교육하기 위한 노래였죠. 1번
춘산에 눈 녹인 바람 건듯 불고 간데 없다. 잠깐 빌려다가 저 눈 녹인 바람을 머리 위에 불리고 싶구나. 귀 밑에 해묵은 서리를 녹여볼까 하노라. 귀 밑에 흰 머리를 녹이고 싶은 거죠. 자신이 늙었다는 것을 한탄하고 있는 탈로가예요. 따라서 적절하지 않네요. 수양산을 바라보며 이제를 하나로라. 이 이제는 백이와 숙제인데 충성을 다하기 위해서 고사리만 캐먹다가 죽은 사람들이에요. 굶주려 죽을 망정 고사리는 왜 캐먹었는가? 비록 그거 풀이지만 누구 땅에서 났느냐? 결국에는 고사리를 캐먹은 것 자체도 진정한 지조와 절개는 아니라는 거죠. 자, 즉 2번은 자신의 지조와 절개를 드러내고 있는 작품이니까 적절하지 않았고요. 3번 맷버들 가지, 버드나무 가지를 꺾어서 임에게 보낸다. 주무시는 창문 밖에 심어두고 보세요. 밤 비에 새 이파리가 나오면 나라고 여겨주세요. 임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을 드러내고 있는 작품이죠. 바람도 쉬어넘는 고개, 구름이라도 쉬어넘는 고개. 즉 엄청 아주 높은 고개인가 봐요. 산진이, 수진이, 해동청, 보람에도 매의 종류죠. 다 쉬어넘는 고봉, 장성령 고개. 그 너머에 님이 왔다고 하면 나는 한 번도 쉬지 않고 넘어가리라. 자, 즉 뭐예요? 임이 왔다고 하면 쉬지도 않고 그 높은 고개를 넘어갈 거래요. 임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인 거죠. 그럼 정답은 5번이네요. 오늘도 다 세웠다. 호미 메고 가자. 네 논 다 매면 내 논 좀 메어주마. 오는 길에 뽕 따다가 누에 먹여 보자스랴. 이제 농가에서 권면한 태도, 성실한 태도, 그리고 상부상조, 서로 돕는 태도를 가르치기 위한 작품이죠. 따라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고전시가 8강 수업 진행했고요. 수업 듣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25학년도 수능특강 문학 고전시가 9강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에서는 시집살이 노래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형님 온다, 형님 온다, 분고개로 형님 온다. AABA 구조가 활용되어 있고요. 형님이라는 인물이 지금 오고 있는 모습이네요. 형님 마중 누가 갈까? 형님 동생 내가 가지. 그럼 화자는 지금 형님의 동생인 거죠. 형님, 형님, 사촌 형님. 형님과 사촌은, 형님과 나는 지금 사촌 관계네요. 시집살이 어떻댔까? 그럼 형님은 시집에서 시집살이를 하다가 지금 친정으로 오고 있는 상황인 걸 알 수 있죠. 이에 그 말 마라. 자, 그럼 여기서부터 화자는 누구예요? 바로 형님이죠. 즉 앞부분에서는 동생, 그 다음부터는 형님. 시집살이 계집살이다. 발음의 유사성을 활용한 언어 유희가 활용되어 있네요. 앞밭에는 당초 심고 뒷밭에는 고추 심고 고추 당초가 맵다 해도 시집살이는 더 맵더라. 즉 고추와 비교해서 시집살이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둥글둥글 수박 씻기, 밥 담기도 어렵더라. 도리도리 도리소반, 수저 놓기 더 어렵더라. 오리물을 길어다가 심리방아 찧어다가 9솥에 불을 떼고 12방에 자리 걷고. 지금 시집살이를 하면서 여성들이 해야만 했던 고된 노동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외나무 다리가 어렵대야 시아버니 같이 어려우랴. 나뭇잎이 푸르대야 시어머니보다 더 푸르랴. 자, 지금 비슷한 통사 구조가 반복되고 있고요. 대구법이 활용됐죠. 또 서리법이 활용됐네요. 그래서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것이 어렵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아버니 호랑새요, 시어머니 꾸중새요, 동서 하나는 한림새요, 신우 하나는 뾰족새요, 시아주버님은 뾰중새요, 남편 하나 미련새요, 나 하나만 썩는 셀세. 지금 화자와 시집 사람들을 모두 새에 비유하여 표현하고 있죠. 근데 시집 사람들은 지금 다 부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나는 지금 썩어가고 있다라는 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만 확인하자면 남편은 미련새예요. 남편은 지금 화자의 고통을 몰라주는,
미련한 인물임이 드러나 있죠. 따라서 이 부분에서는 화자의 원망이 드러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귀 먹어서 3년이요, 눈 어두워 3년이요, 말 못해서 3년이요, 석3년을 살고 보니, 이렇게 고통받으면서 지내고 보니, 백꽃 같던 요네 얼굴 호박꽃이 다 되었네. 3단 같던 요네 머리 비사리춤 다 되었네. 백옥 같은 요네 손길 오리발이 다 되었네. 과거 혼인 전에 아름다웠던 자신의 모습과 시집살이로 인해서 망가져버린 현재의 자신의 모습을 대비하고 있네요. 열세 무명 밤물치마 눈물 씻기에 다 젖었네. 두폭 부치 행주치마 콧물 받기에 다 젖었네. 매일매일 울었다. 그만큼 고통스러웠다. 울었던가 말았던가 베갯머리 소를 이루겠네. 내가 흘린 눈물 때문에 베갯머리에 연못이 생길 것 같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과장된 표현이죠. 그것도 연못이라고 거위 한 쌍, 오리 한 쌍, 쌍쌍이 들어오네. 이 거위 한 쌍, 오리 한 쌍은 자식을 비유한 표현이에요. 자, 여기까지 동생과 사촌 형님의 서로 대화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고요. 어떤 부분에서 누가 화자인지를 명확하게 파악하면서 작품을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엔 나작품 우부가입니다. 우는 어리석을 우자고요. 어리석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 건너 꽁생원은 제 아비 덕분으로 돈 1000이나 가졌더니 많은 재산을 가졌었는데 술 한잔 밥 한 술을 친구 대접하였던가 그런데도 친구 대접한 적이 없었다라는 거죠. 주제넘게 아는 채로 음양술수 탐혼하야 이제 점치는 것 같은 것에 이제 탐닉하다가 당발복 구산하기 필한 곳 찾아가며 올적갈적 행로상에 처자식 흩어놓고 즉 점보는 것 같은 거에만 탐닉하다가 재산 다 없어지고 가족들도 다 뿔뿔이 흩어졌다라는 거죠. 있는 사람의 도움 아니면 끼니조차 잊지 못하는구나. 즉 아주 어려운 처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리석은 인물이니까. 남을 속여 재물을 차지하려고 해도 두 번째는 속지도 않고 공납범용 하자 하니 마음대로 국고를 쓰려고 해도 일갓집에 부자도 없고 뜬 재물 경영하고 경황 없이 쏘다니며 재산가에 청질하다 청탁하다 봉변하고 물러서고 남의 골에 검태 같다 혼검에 쫓겨와서 즉 남의 고을에 이제 재물을 구하러 갔다가 쫓겨난 거예요. 혼인 중매 혼자 들다 무렵 보고 뺨 맞으며 혼인 중매도 해서 돈을라도 받으려고 했는데 결국엔 실패했네요. 가대문서 구문 먹기 핀잔 먹고 자빠지기 분리행세 찌그렁이 위조문서 비리호성 온갖 나쁜 짓들은 다 하고 있네요. 부자나 후려볼까 가머니설 꿰어보세 언막이며 보막이며 은점이며 근점이며 대로변의 색주가 노름판에 푼돈떼기 남북촌의 뚜장이로 인물 초인하여 볼까 즉 성실히 일할 생각은 하나도 안 하고요. 온갖 하지 말라는 행동들은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산진이 수진매에 사냥질로 놀러갈 때 대종선 양반자랑 산소나 팔아볼까 산소까지도 팔려고 합니다. 예전에는 조상님을 굉장히 중요시했기 때문에 산소를 파는 건 굉장히 나쁜 일이었겠죠. 혼인 핑계로 어린 딸은 100냥짜리가 되었구나. 결국에 혼인을 빙자해서 어린 딸도 부잣집에 100냥 받고 판 거예요. 안악은 친정살이 자식들은 고생살이 가족들은 개고생하고 있는 거죠. 일가의 눈이 희고 친구의 손가락질 일가 친척들과 친구가 이 꽁생원을 비판하고 있는 거죠. 부지 거쳐 나가더니 소문이나 들어볼까. 자, 여기까지는 꽁생원의 어리석은 모습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산 너머 꽹생원은 그야말로 하우로다. 거들어서 한 말 자랑 대장부의 결기로다. 거들먹거리는 것을 대장부의 미덕이라고 생각하는 바보 같은 모습이네요.
동네 존장은 몰라보고 어르신은 몰라보고 이소능장 욕하기와 무례한 행동을 하고 옷을 찢고 갓 부수며 사람 치고 맞았다고 떼쓰기와 남의 과부 겁탈하기, 투장 간고 떡 달라 청하기, 더 나쁜 짓들을 하고 있네요. 친척집에 속 끌기와 주먹 다짐 일수로다. 온갖 나쁜 행패를 부리면서 사람들과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부잣집에 갇힌 채, 기난 채로 친한 사람 이간질과 이제 부잣집 사람들한테는 친한 척 하면서 이간질을 하고요. 월수돈, 일수돈, 장변리, 장체계며 이자놀이 하는 거예요. 제 부모에게는 몹쓸 행사를 하고 투전꾼은 좋아하고 손목 잡고 술 권하며 제 처자는 몰라보고 놀이개로 정표 주며 즉 투전꾼들한테 손목을 잡으면서 술 먹자고 하고 제 처자식은 다 버려두고선 다른 여자한테는 놀이개로 정표를 주고 있습니다. 자식 노릇 못하면서 제 자식만 귀히 알고 며느리는 들볶으며 봉양 잘못 호령한다. 기둥배고 벽 떨어라 천하남봉 자칭하니 스스로 남봉꾼이라고 하면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있네요. 부끄러움을 모르고 줄이 들려 경친 것을 옷을 벗고 자랑하며 그 죄를 지어서 줄이 트는 형벌을 맞은 것을 또 누군가한테 자랑을 해요.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술집이 안방이요 투전방이 사랑방이라 늙은 부모 병든 처자 손톱발톱 제쳐가며 잠 못 자고 길쌈한 것 술내기로 장기두고 가족들이 고생하면서 겨우겨우 모은 돈으로는 내기를 하고 있네요. 책망 없이 버린 몸이 무슨 생에 못하여서 누이자식 조카자식 색주가에 환매하며 친척들까지 다 팔고 있어요. 부모가 걱정하면 와락더락 부르대며 화를 내고 안하기 이야기를 하면 밥상치고 계집을 때리고 도망산에 매를 쌌나 저녁 굶고 또 나간다. 포청귀신 되었는지 듣도 보도 못할래라. 자, 지금까지 꽁생원과 꽹생원이라는 부정적인 인물을 드러내고 있죠. 이 부정적인 인물들을 통해서 당대 조선의 그 타락한 양반들의 모습을 드러내주고 있는 작품이었어요. 자, 그럼 우리 문제를 하나만 같이 풀어볼게요.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가는 두 사람의 대화 형식, 형님과 동생의 대화였죠. 가는 언어 유희를 활용하고 있었죠. 시집살이, 계집살이. 3번, 가와 나는 모두 유사한 문장 구조를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었죠. 4번, 나는 긍정적인 인물과 부정적인 인물을 대비하고 있다고 했지만 꽁생원과 꽹생원이라는 부정적인 인물들만 제시되어 있을 뿐 긍정적인 인물과 대비하고 있지는 않았죠. 5번, 나는 특정 인물이 패가망신한 상황을 열거를 통해 드러내고 있었자. 꽁생원이 패가망신한 상황을 열거를 통해 드러내고 있었죠. 자, 여기까지 고전시가 9강 수업 진행했고요. 수업 듣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5학년도 수능특강 문학 고전시가 10강 제비가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잡가가 제시되어 있고요. 잡가는 이런저런 특징을 가진 노래들을 함께 어울려서 부르는 노래들을 말합니다. 내용으로 가볼게요. 만첩산중 이 깊은 산속 늙은 범 살찐 암캐를 물어다 놓고 어르고 논인다. 광풍의 낙엽처럼 벽허둥둥 떠나간다. 일락서산 해는 뚝 떨어져 월출 동령에 달이 솟네. 지금 내용이 어때요? 그렇게 막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않는 느낌이 들죠? 잡가가 조금 그런 특징을 보입니다. 만리장천에 울고 가는 저 기러기. 자, 2에서 4행에서는 쓸쓸한 정서가 잘 드러나 있네요. 제비를 후리러 나간다. 제비를 후리러 나간다. 복희씨 맺힌 그물에 복희씨가 나왔으니까 고사가 인용되어 있죠. 그물을 두루쳐 메고서 나간다. 제비 잡으러 가네요. 망탄산으로 나간다. 우이여 어허 어이고 저 제비 내 어디로 달아나노. 백운 구름을 박차며 흑운 그 검은 구름을 무릅쓰고. 자, 색채 대비가 활용되었고요. 흰 구름과 구름 구름을 뚫고 날아다니는 제비의 모습이 잘 드러나 있죠. 방공 중에 높이 떠 우이여 어히여 어이고 달아를 나느냐. 내 집으로 헐헐 다 오너라.
양류상 버드나무 위에 앉은 꾀꼬리 제비만 여겨 후린다. 꾀꼬리를 이제 제비로 착각해서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하 예이 예헤이 에헤야 내 어디로 행하느냐. 자, 제비를 잡으려고 하는데요. 제비가 재빠르게 날아다니고 있는 장면이 드러나 있죠. 공산야월, 사람이 없는 산 중에 달이 환하게 떠 있어요. 달 밝은데 슬픈 소리 두견성, 두견새의 울음소리. 두견성이 나오면요, 두견새라고 나올 수도 있고 혹은 접동으로 나올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감정이입의 대상으로 많이 활용되는 편이에요. 이 두견새의 울음소리가 굉장히 슬프대요. 자, 즉 화자의 감정이 이입된 대상이고요. 외롭고 슬픈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슬픈 소리 두견새, 월도 천심 야삼경에 달도 하늘을 건너가는 깊은 밤에 그 어느 난군이 날 찾아오겠는가. 서리법을 활용해서 이 깊은 밤에 이미 찾아올 리가 없다라는 화자의 정서, 외로운 정서가 드러나 있네요. 울림비조 무새들은, 울림비조는 울창한 숲에서 날아다니는 새들은 농춘화답의 짝을 지어, 농춘화답은 봄을 희롱하여 서로 지적이다를 의미해요. 즉 서로 지적이고 있는 거예요, 새들이. 쌍거쌍내, 날아든다. 쌍쌍이 오고 쌍쌍이 날아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화자는 지금 어떤 정서를 드러내고 있었죠? 외롭고 쓸쓸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어느 난군이 날 찾아오리에서 확인할 수 있었죠. 자, 그런데 새들은 지금 어때요? 쌍거쌍내, 쌍쌍이 오고 가고 있어요. 즉 새들과 화자는 현재 처지가 대비가 되고 있네요. 자, 그럼 떠오르는 작품이 하나쯤 있죠. 바로 유리왕이 지은 황조가입니다. 황조가에서도 이제 임과 헤어진 화자의 처지가 드러나는 동시에 쌍쌍이 정답게 논일고 있는 꾀꼬리의 모습이 제시되어 있었죠. 자, 이런 식으로 자연물과 화자가 대비되고 있다는 특징을 비교하는 문제가 자주 출제됩니다. 말 잘하는 앵무새, 춤 잘 추는 학두루미, 문체 좋은 공자, 공기 적다 공기 뚜루루루. 자, 지금 열거법 활용되었죠. 숙궁 접동 스르라니 호반새 날아든다. 기러기 훨훨 방울새 떨렁 다 날아들고. 다양한 새들이 날아드는 모습이 나열되어 있네요. 자, 그런데 제비만 다 어디로 달아나는가? 다른 새들은 찾아오는데 제비만 달아나고 있는 거죠. 즉 화자는 제비를 잡으려고 하지만 제비는 달아나고 있어서 화자가 잡은 모습은 제시되어 있지 않죠. 잡가라서 내용 자체가 그렇게 유기적이지 않죠. 그래서 우리 핵심 정리와 이해와 감상을 함께 볼게요. 경기 잡가고요. 제비 타령을 주제로 하고 있는 작품이에요. 여러 작품에서 구절들을 빌려와서 비유기적인 구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잡가예요. 현재 시제와 평서형과 의문형을 활용한 종결 표현을 반복하고 있었고요. 경기 12작가 중 하나로 연자가라고도 한다. 내용은 남도 작가인 세타령과 판소리 흥보가의 제비 후리러 나가는 대목에서 빌려온 것들이지만 서울의 긴 작가로 재치 있게 꾸민 소리이다. 자, 즉 여러 작품의 내용들을 가지고 와서 만든 작품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작가가 이제 작품으로 출제가 되면 전체적인 주제를 파악하려고 노력하시는 건 크게 의미가 없고요. 각 부분에서 어떤 모습이 제시되어 있고 화자의 어떤 정서가 드러나 있고 또 어떤 표현법이 활용되었는지 위주로만 이해하시면 충분히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우리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1번 윗글의 표현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색채 대비를 통해 대상의 역동적인 모습을 부각하고 있다. 우리 아까 색채 대비 활용된 부분이 있었죠. 바로 이 부분이네요. 백운을 박차며 흑운을 무릅쓰고. 지금 제비가 여러 가지 색깔의 구름을 뚫고 날아다니는 역동적인 모습을 드러내고 있으니까 1번이 적절하겠네요.
2번 다양한 비유를 사용하여 부정적 현실을 풍자하고 있다. 이 작품에 비유법이야 활용되었지만 부정적인 현실을 풍자하고 있지는 않았죠. 3번 청각적 심상을 사용하고는 있었어요. 음성상정어가 활용된 부분에서 속세에 대한 화자의 거리감을 표현하고 있지는 않았네요. 4번 반어적인 표현을 활용하여 대상을 우회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반어적인 표현이 활용되지 않았죠. 5번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적인 대상으로 형상화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었어요. 우리 한 문제만 더 풀어볼게요. 기억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기억은 제비입니다. 자, 제비는요, 화자가 욕망하는 대상이죠. 화자는 제비를 잡으려고 하고 있으니까. 화자의 욕망을 좌절시키기도 하죠. 왜 잡으러 나갔지만 다른 새들은 다 오는데 제비만 도망다니고 있어서 못 잡았죠. 3번 화자의 처지와 대조를 이룬다. 지금 화자의 태조와 대조를 이루고 있는 건 디귿이었죠. 제비가 아니라 정답은 3번이네요. 4번 다른 새들과 달리 화자를 찾아오지 않았고요. 5번 비유기적인 부분들을 묶어주고 있었죠. 관련 없어 보이지만 제비를 통해서 어느 정도 통일성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작품의 각 부분에 드러나 있는 화자의 정서라든지 소재의 의미, 표현상의 특징들만 파악할 수 있으면 돼요. 가끔 학생들이 작가를 보면서 선생님 이게 무슨 소리인지 도저히 모르겠어요 하면서 절망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 그 누구도 몰라요. 그게 무슨 소리인지. 여러 작품에서 갖고 왔기 때문에. 따라서 특정 부분에서 어떤 내용, 정서, 표현이 등장했는지만 위주로 공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고전시가 10강 수업 진행했고요. 수업 듣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5학년도 수능특강 문학 고전시가 11강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에서는 기녀반이라고 하는 한시가 제시되어 있네요. 내용부터 바로 볼게요. 예전에 놀던 길가에 초가집을 짓고서 날마다 큰 강물만 바라본다. 지금 화자는 초가집을 짓고 강물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직까지는 무슨 내용인지 잘 알 수가 없죠. 거울에 새긴 난새는 혼자서 늙어가고 꽃동산의 나비도 가을 신세란다. 자, 지금 거울에 새겨져 있는 난새예요. 여러분들 거울을 보면 뭐가 보이죠? 내가 보이죠. 그럼 난새는 화자네요. 화자가 혼자 늙어가고 있는 거예요. 즉 홀로 늙어가고 있는 자신의 처지를 드러내고 있는 거죠. 꽃동산의 나비도 가을 신세래요. 자, 그럼 이 꽃동산의 나비가 날아다니고 있는 가을이라는 계절도 화자의 외로운 감정을 심화시키고 있네요. 쓸쓸한 모래밭에 기러기 내리고, 자, 기러기 역시 화자의 쓸쓸함을 드러내고 있죠. 쓸쓸함이라는 표현 자체가 드러나 있으니까. 저녁비에 조각배 홀로 들어오는데, 자, 홀로 들어오는 조각배. 화자가 지금 강물을 바라보고 있는데 혼자서 조각배가 들어옵니다. 역시 외롭고 쓸쓸함이 부각되고 있죠. 하룻밤에 비단 창문 닫긴 내 신세니 어찌 옛적 놀이를 생각이나 하겠는가. 즉 예전에는 친구들과 자유롭게 놀았었는데 지금은 하룻밤 사이에 이 처지, 외롭고 쓸쓸한 처지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 작가가 허난설원이잖아요. 허난설원은 규원가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작품을 남긴 사람이죠. 이 허난설원은 남편이 남봉꾼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규방, 여자들이 사는 방에서 홀로 외롭고 쓸쓸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즉 이 작품에서도 홀로 규방에서 쓸쓸한 처지에 놓여있는 화자의 모습이 잘 제시되어 있네요. 다음 나 작품을 볼게요. 앞못, 연못에 들어있는 고기들아 너와 든다.
여기서 이 든다, 니은다는요, 의문형 문장이에요. 즉, 너 스스로 와서 연못 속에 들어와 있느냐 정도의 해석으로 할 수 있겠습니다. 누가 너를 몰아다가 엿커를 잡히어 들었느냐. 즉, 누가 너를 이 연못에다가 잡아서 넣어 놓았느냐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북해 청소 어디 두고, 북해의 저 맑은 연못은 어디 두고 이 못에 와서 들어가 있느냐. 즉, 왜 이 좁은 곳에 와서 들어있느냐라고 물고기에게 묻고 있는 거죠. 들고도 못 나는 정이야. 네오 다르랴. 즉, 들어와서 나가지 못하고 있는 마음은 너랑 나랑 똑같은 것 같다. 자, 그럼 우린 여기서 알 수 있죠. 화자가 이 고기들을 자신과 동일시하면서 자유롭지 못한 자신의 처지를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요. 자, 해석이 조금 어렵죠. 이게 의문형인 걸 알기가 조금 어려우니까. 자, 다작품. 불같이도 더운 날에 매같이도 험한 밭을, 아주 더운 날 험한 밭을 갈고 있는, 노동을 하고 있는 화자의 모습이네요. 한 골 메고, 두 골 메고, 삼세 골로 메고 나니, 열심히 메고 나니, 땅이라 내려다 보니 먹물로 품은 듯하고, 하늘이라 쳐다보니 별이 총총 나 있구나. 즉, 열심히 밭일을 하다 보니 어느새 밤이 되었다는 거예요. 행주치마 떨쳐 입고 집이라고 돌아오니,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죠? 화자가 여성임을 알 수 있죠. 시어머니 하신 말씀, 아가 며느라가 무슨 일로 그렇게 늦게 했느냐. 시어머니의 말이 직접 인용되어 있습니다. 즉, 아니, 오늘 왜 이렇게 늦게 왔어? 친정어머니 죽었다고 부고 왔다. 너무 비극적이죠. 내가 열심히 밤이 늦도록 밭일을 하고 돌아왔는데 돌아오니까 시어머니가 왜 늦게 왔냐고 타박을 해요. 그래서 무슨 일이지 했더니 친정어머니, 내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이 왔다고 합니다. 아이고 답답 울엄마요. 살아생전 못 본 얼굴 살아서도 못 봤어요. 왜 시집살이 때문에. 뒷세상에서나 보려 했더니 하마 벌써 행상길을 가는군요. 벌써 장례 절차가 마무리되어 갑니다. 32 행상구나. 잠시 조금 멈춰줘서 잠깐만 우리 엄마 관 좀 가져가는 거 좀 멈춰봐. 우리 엄마 얼굴 주검이나마 한번 봅시다. 시신이나마 한번 보고 싶다. 아이고 울 어머니. 지금 어머니가 돌아가신 슬픔이 절절하게 드러나 있죠. 들은 채도 아니하고 상두꾼 황천길로 가는구나. 들은 척도 안 하고 우리 어머니 그 상여를 메고 가는구나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밤매는 소리에서는요, 어머니의 죽음으로 인한 화자의 슬픔이 절절하게 드러나 있었어요. 지금 다작품을 보면 모두 화자가 부정적인 상황에 처해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죠. 핵심 정리를 같이 한번 볼게요. 가는 한시였고요. 오언율시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앞쪽에서 7언 하면 7글자라고 했죠. 그럼 5언이니까 5글자예요. 그럼 율시는 뭐냐? 절구가 4줄이었으면 율시는 8줄입니다. 즉 5글자씩 8줄짜리 한시라는 소리예요. 주제는 처녀 시절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현재의 처지에 대한 한탄 정도가 되겠네요. 다양한 비유법이 활용되었고요. 화자의 쓸쓸한 그 정서를 드러낼 수 있는 다양한 소재들이 활용되고 있었죠. 다음은 나작품, 사설시조 작품이었고요. 자유롭지 못한 자신의 처지, 삶에 대한 한탄이 드러나 있는 작품이었습니다. 고기와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었죠. 감정을 이입하여 정서를 드러내고 있었고요. 의문형 종교 러미는 꼭 기억하고 있으셔야만 작품을 해석하실 수 있겠죠. 자, 다작품, 미녀작품이고요. 현실적이고 애상적인 작품이었어요. 고된 노동을 하고 돌아왔는데 친정어머니가 돌아가신 슬픔이 드러난 작품이었죠.
자, 특징. 공간의 이동에 따라서 화자의 정서가 제시되어 있었고요. 사회적인 제약에 억눌려 있던 여성의 모습이 드러나 있었죠. 살아서는 친정어머니를 못 보고 있었잖아요. 시집을 왔다고. 자, 이런 식으로 여성들의 처지가 드러난 작품, 그리고 화자의 자유롭지 못한 처지가 드러난 작품이 제시되어 있었습니다. 함께 문제 풀어볼게요. 1번, 가와 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와 나는 의문형 문장을 사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지금 가를 보면 지금 마지막에 어찌 애정놀이를 생각이나 하랴 서리법을 활용하고 있었으니까 적절하고요. 나에서는 우리 니은다, 든다, 든다. 그리고 다르랴에서 의문형 문장이 활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네요. 정답은 1번이네요. 2번, 나와 다는 화자가 처한 상황을 해학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자, 지금 나와 다를 보면 화자가 처한 부정적인 처지가 드러나 있을 뿐 해학적인 성격, 웃음은 드러나 있지 않았죠. 가와 다는 조선시대 양반 신분을 가진 여성의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 가는요, 규방에서 쓸쓸하게 살던 양반 출신, 양갓집 여성의 처지가 드러나 있는 게 맞아요. 하지만 다는 지금 밭갈이를 하고 있잖아요. 이걸 통해서 양반 출신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가나다는 모두 훈민정음으로 창작되었다. 지금 가는 갈래가 뭐였죠? 한시였었죠. 따라서 적절하지 않네요. 가나다는 모두 임에 대한 화자의 절실한 그리움이 드러나 있다. 가는 쓸쓸함을 드러내고 있으니 조금 더 확대 해석을 하자면 그리움이 드러난다고 볼 여지가 있기도 하지만 사실 적절하지 않죠. 가에도 그리움이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진 않아요. 나는 자유롭지 못한 자신의 처지가 드러나 있을 뿐이었고요. 다는 죽은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정도로는 이해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여기까지 고전시가 11강 수업 진행했고요. 지금까지 고전시가 수업을 쭉 진행했는데 고전시가는 현대어 해석이 1단계다. 그리고 그 1단계 현대어만 해석할 수 있어도 반 이상 간 것이다 라는 것을 명심하고 절대 겁먹으실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고전시가는 표현상의 특징이나 화자의 태도, 정서 등등이 사실 뻔해요. 나오는 것들이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 경향이 짙기 때문에 한 번만 열심히 공부해 놓으면 계속해서 점수를 이제 얻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영역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고전시가 11강 수업 진행했고요. 수업 듣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모든 자료는 나무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내용은 댓글로 문의해 주세요. 그리고 하단의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더 다양한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